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어떻게 한국어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반전들을 함께 보시죠.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혼자 자란 외로운 소녀가 한국 예능 하나를 보고 시작된 작은 관심이 어떻게 19살의 월급이 조지아 평균의 30배를 받는 통역사가 되고 결국 한국 남성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깜짝 프로포즈 장면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조지아 트빌리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피아는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카프카스 산맥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어둠에 가려져 있었죠.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나모세티아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 태아는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야,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 거니? 어머니가 퇴근 후 지친 목소리로 물어보면 소피아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조지아는 러시아와 복잡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2008년 나모세티아 전쟁 이후 많은 가정이 상처를 입었고 소피아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머니는 소피아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단다. 언젠가 너도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소피아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만 키워갔죠. 소피아의 방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녀는 종종 그 지도를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저 넓은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까? 작은 조지아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밤 소피아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늘 슬픈 얘기만 하게 될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어요. 소피아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단다. 언어를 배우면 그런 세계를 만날 수 있어.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도 그 때문이야. 그날 밤 소피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그럴까? 어머니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고 언젠가는 자신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언어가 한국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4년 어느 우울한 오후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영상 하나가 소피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었어요. 처음에는 자막도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출연자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소피아는 화면 속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들은 서로를 놀리고 장난치면서도 따뜻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소피아가 그토록 원했던 친구 관계의 모습이었죠. 런닝맨의 유재석과 송지효, 김종국의 모습을 보면서 소피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니. 특히 멤버들이 서로 도우면서도 경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지아에서는 보기 힘든 문화였거든요. 런닝맨을 보고 난 후 소피아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사도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도 조지아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었죠. 엄마,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도 그렇고 전쟁의 아픔도 겪었고요. 소피아가 신나게 이야기하자 어머니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나라 언어도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한글을 처음 본 순간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언어들과 달리 한글은 규칙적이고 아름다웠거든요. 이건 정말 과학적이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원리를 알게 된 소피아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소피아는 혼자서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어를 익혀나갔죠. 인터넷에서 한국어 학습 자료를 찾아가며 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 익혀갔어요. 어머니는 딸이 한국어 공부에 빠진 모습을 보며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소피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 혹시 너무 깊이 빠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소피아의 눈빛은 전과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소피아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끈끈한 인간관계 등이 조지아 문화와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신기해. 이렇게 먼 나라인데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이렇게 많다니. 2016년 19살이 된 소피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트빌리시의 한 여행사에서 한국어 통역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당시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국과 조지아 사이의 관광 교류가 늘어나면서 통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면접장에 들어서자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어린 친구가 정말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 소피아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2년간 매일 같이 공부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가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하자 면접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조지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 발음이 정말 자연스럽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혼자서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면서 공부했고 인터넷 강의도 들었어요. 소피아의 대답에 면접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간단한 통역 테스트를 해볼까요? 면접관이 조지아어로 복잡한 문장을 말하자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관광지 소개부터 역사적 배경까지 완벽한 통역 실력을 보여줬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소피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월급 조건이었어요. 조지아의 평균 월급이 1,000라리 정도였는데 소피아가 받게 될 월급은 2만 라리였거든요. 무려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워낙 드물다 보니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가능했던 거죠. 정말인가요? 소피아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면접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소피아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소피아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부르자 어머니가 놀라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엄마, 이거 봐요. 소피아가 월급 봉투를 보여주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내 월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만 라리라는 금액은 교사인 어머니가 1년 반 동안 받는 월급과 같은 액수였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집도 새로 꾸미고 엄마한테 좋은 옷도 사드릴 수 있어요. 소피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구나.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내다니.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어머니는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019년 겨울 여행사 일이 한창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소피아는 평소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도 잘하는데 정작 한국에는 가본 적이 없네. 3년 넘게 한국어 통역 일을 하면서도 정작 그 나라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을 통해서만 보던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소피아는 몰래 항공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여행하고 오면 되겠지? 그 정도면 엄마도 괜찮아 하실 거야. 하지만 막상 여행 계획을 세우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 그 먼 나라까지 가는 것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동안 소피아의 월급으로 생활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딸이 유일한 의지처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데 어떨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얼마나 갈 건데? 한 달 정도요. 금세 돌아올게요. 그동안 벌어둔 돈도 있고 엄마 생활비도 충분히 남겨놓고 갈게요. 어머니 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보여준 열정을 알고 있었지만 혼자 그 먼 나라까지 가는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소피아야, 정말 한 달만 갈 거야? 그리고 혼자서 괜찮겠어?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한 달 후에는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한국어도 잘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어머니는 딸의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막겠니? 다만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소피아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기뻐하며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소피아는 몰래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출발 전날 밤 소피아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정말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소피아야,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아픈 곳은 없는지 자주 확인하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2020년 2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소피아는 말했어요. 엄마, 한 달 후에 만나요. 그동안 건강하세요. 한국에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와서 엄마께 들려드릴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그때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소피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한국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공항에서부터 한국에 발달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도 더 멋져.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소피아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지아와는 정말 다르구나.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야. 서울에 도착해서 명동과 강남을 둘러보며 소피아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놀라워했어요.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잘 터지다니. 그리고 5분마다 지하철이 와. 조지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을 확인하고 QR코드로 결제하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디지털 강국이구나.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네. 소피아는 매일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고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한 달 여행이 이렇게 될 줄이야. 소피아는 당황했습니다. 항공편들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고 조지아 정부에서도 자국민들에게 귀국을 권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매일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항공편이 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예약했던 항공편도 취소되었고 새로운 표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어 실력 덕분에 작은 일거리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조지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번역 작업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히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구나. 예상치 못한 장기 체류가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소피아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마트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줬어요. 외국인인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어느 날 홍대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고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요. 정우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소피아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에서 혼자 한국어를 배웠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외국어 배우는 게 어려운데 존경스러워요. 소피아도 정우의 따뜻한 성격에 호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는데 코로나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한국 생활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어느 봄날 정우와 소피아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피아야, 조지아로 언제 돌아갈 거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둘의 관계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거든요. 글쎄요. 아직 항공편도 불안정하고 여기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아서요. 소피아가 대답하자 정우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정우는 소피아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소피아도 정우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정우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했거든요.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정우가 갑자기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아야, 지금 어디야? 나랑 잠깐 만날 수 있어? 저 집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나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대충 트레이닝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우를 만난 소피아는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응, 소피아야. 나 결정한 게 있어.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우가 소피아의 손을 잡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야, 우리 결혼하자. 소피아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진심이야.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여기서 함께 살자.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소피아가 당황해하자 정우가 말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지금 동사무소 가자. 오늘 혼인신고하자. 지금요? 이 옷차림으로요? 소피아는 자신의 트레이닝복 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차림으로 해도 될까요? 옷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화려한 드레스나 턱시도를 입는다고 해서 사랑이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 정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본 소피아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나중에 엄마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지금은 우리 둘의 마음이 중요해. 소피아야, 나는 정말 진심이야. 정우가 소피아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자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정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둘은 손을 잡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트레이닝복 차림의 신부와 청바지, 차림의 신랑이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독특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면서 정우가 말했어요. 소피아야,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정우 씨.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소피아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소피아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정말이야? 갑자기? 그 남자가 누구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1년 넘게 만났는데 저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야, 너무 갑작스럽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죄송해요, 엄마. 저도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놀라긴 했지만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고 점차 마음을 놓았습니다. 소피아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곧 조지아에 같이 가서 인사드릴게요. 엄마, 축하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소피아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 모든 게 현실인가 싶어요. 결혼 후 소피아는 한국과 조지아의 문화 차이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식 문화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우 씨, 조지아에서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매일 전통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처럼 해요.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밤새도록 파티를 하죠. 일주일이나? 여기는 보통 30분 정도면 끝나는데? 정우가 놀라며 대답하자 소피아도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결혼식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소피아는 한국의 장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특히 IT 인프라에는 정말 감탄했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음식 주문하면 30분 만에 와요. 조지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앱으로 택시도 부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정말 편리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이 5분마다 와요. 시간표를 외울 필요도 없고 늦을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고요. 소피아가 신나게 이야기하자 정우도 뿌듯해했어요. 우리나라 좋은 점들을 내가 알아봐주니까 고맙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해요. 조지아에서는 병원 가는 게 정말 큰일이었는데 여기서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화장품과 뷰티 산업에 대해서도 소피아는 놀라워했습니다. K-뷰티 제품들이 정말 좋아요.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우수해요. 조지아 친구들한테 한국 화장품 선물로 보내주면 모두 좋아해요. 어느 날 고향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조지아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소피아야, 너 지금 삼성 핸드폰 쓰지? 응, 맞아. 우와, 나도 삼성 핸드폰 써. 한국 거야. 친구가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화면에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 조지아에도 삼성 제품이 인기예요? 소피아가 물으니 친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여기서 삼성 핸드폰, LG 전자 제품 정말 인기 많아.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다들 좋아해. 길거리에서 만난 조지아 아저씨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아가 정우와 함께 조지아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가씨, 한국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정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저 현대차 몰아요. 한국 차 정말 좋아요.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우 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를 정말 신뢰해요. 현대차, 기아차 정말 많이 보여요. 소피아가 설명하자 정우는 신기해했어요.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가장 귀여웠던 것은 조지아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정우와 함께 트빌리시 거리를 걸을 때 아이들이 다가와서 여보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한국어는 그것밖에 모르지만 한국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귀여웠죠. 안녕하세요. 정우가 웃으며 대답하자 아이들이 신나서 박수를 쳤어요. 한국 사람이 우리말 할 줄 안다. 아이들이 조지아어로 신나게 떠들자 소피아가 통역해줬어요. 한국 사람이 조지아어를 할 줄 안다고 신기해요. 소피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줄 몰랐는데 신기하네. 정우가 말하자 소피아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을 좋아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우 씨,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피아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더욱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런닝맨을 보고 웃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유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피아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소피아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기뻐. 그런데 가끔은 고향도 그리워하지? 물론 그리워해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새로운 꿈도 있어요.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소피아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자랐구나. 꿈도 더 커졌고. 정우와 함께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소피아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나중에 조지아에도 가보자. 내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엄마께도 한국에 오시라고 해볼게. 좋아. 언젠가 꼭 가보자. 소피아 고향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 정우의 따뜻한 대답에 소피아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한국어 강사로도 일하게 되었어요. 조지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어느 날 밤 소피아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그때 런닝맨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봐요. 소피아가 중얼거리자 정우가 물었어요. 뭐가? 제가 한국어를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요. 만약 그때 런닝맨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네. 우리의 만남도 기적 같은 일이야. 조지아와 한국, 이렇게 먼 나라의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다니.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조지아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에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과거에 외로웠던 내 모습은 이제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지금이 너무 좋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날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소피아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언어는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소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딛고 일어선 한 소녀의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소피아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리처드 장. 그는 중국계 영국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성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23살 딸 에밀리가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하필 한국이냐며 격분했던 그가 딸을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벌어진 놀라운 일들. UN 국제포럼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중국 교수 앞에서 일어난 반전의 순간까지. 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리처드 장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과에서 30년간 재직한 석학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영국으로 이주한 그는 동서양 문화를 모두 깊이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죠.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수많은 논문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학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딸 에밀리는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명문 대학원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고향인 베이징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제시했죠. 리처드는 딸이 자신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학자가 되길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밀리가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했어요. 리처드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대학교라고? 에밀리 농담이겠지? 하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리처드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미국과 중국이다. 하버드나 예일 아니면 베이징 대학교라도 가야지. 한국은 아직 배울 게 별로 없는 나라 아니냐? 그의 말에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서구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에게 한국은 여전히 변방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에밀리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국을 제대로 모르세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중 하나예요. 디지털 기술, 교육 시스템, 사회 안전망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혁신적이라고? 삼성과 LG만 알려진 나라가 뭐가 혁신적이란 말이냐?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해진 게 전부 아닌가? 딸과 아버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에밀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3년 동안 한국을 연구했어요. 논문도 썼고 한국 학생들과도 교류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편견만 가지고 판단하시는군요. 리처드는 딸의 말에 잠깐 당황했지만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30년간 학계에서 쌓은 경험을 믿어라. 한국보다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날 밤 리처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는 딸의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여전히 작은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에밀리가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리처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 딸이 정말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딸의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리처드는 마지못해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밀리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빠, 직접 와서 보세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다른 대학교를 알아볼게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리처드는 마지못해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마침 UN 아시아태평양 교육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한 리처드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물론이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과 로봇들이 승객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보니 속도가 런던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 정도는 예상 밖이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에밀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에게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했어요. 택시보다 지하철이 더 빠르고 편해요. 리처드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낡고 더러운 모습을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서울 지하철역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은 런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어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데 정확히 시간표대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차량에 올라탄 순간 리처드는 말문이 막혔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차량,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 런던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 같은데. 혼잣말이 절로 나왔죠.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며 리처드는 감탄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아빠,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시율이 높아요. 99% 정도 된다고 해요 라고 설명해주자 리처드는 더욱 놀랐어요. 영국의 기차나 지하철은 지연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리처드는 목이 말라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아빠, 이 물 그냥 마셔도 돼요 라고 말하자 리처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 수돗물을? 네, 서울 수돗물은 유럽 웬만한 생수보다 깨끗해요. 정부에서 매일 수질 검사를 하고 앱으로도 실시간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셔본 물맛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런던의 석회질 냄새가 나는 수돗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맛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아버지를 명동으로 데려갔어요. 거리의 활기찬 모습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안전한 분위기에 리처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운데? 속으로 생각하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코엑스에서 UN 아시아태평양 교육포럼이 열렸습니다. 리처드는 청중석에 앉아 각국 교육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죠. 회의장의 규모와 시설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최첨단 동시통역 시스템과 홀로그램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프랑스, 독일, 일본 대표들이 차례로 자국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각국의 발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대표로 나선 장웨이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베이징 대학교에서 20년간 교수로 재직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력만 봐도 상당한 실력자였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리처드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교육의 미래를 논하면서 한국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장웨이 교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기술 소비국일 뿐이에요. 진짜 혁신은 미국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일부 서구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장웨이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각종 통계 자료를 띄우며 계속해서 한국을 폄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한 명뿐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미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죠.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 문화 수출을 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웨이 교수의 말에 몇몇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잠깐의 유행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초과학 연구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리처드는 불편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서양 참가자들이 장웨이 교수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에서 온 교수는 옆 사람과 속삭이며 맞는 말이네라고 중얼거렸고 프랑스 대표도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것을 봤지만 리처드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속으로 다짐하며 장웨이 교수의 발표를 끝까지 들었죠. 장웨이 교수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육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을 원한다면 중국이나 미국을 보세요. 그들만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리처드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몇 명의 참가자들이 장웨이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교수는 중국의 교육 투자 규모가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칭찬했고 프랑스 대표도 아시아에서는 역시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장웨이 교수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죠. 그때 리처드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온 리처드 장입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회의 교수는 동양인 얼굴의 리처드를 보며 방심한 듯 웃었습니다. 아, 동포시군요. 혹시 제 발표에 대해 보충할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말투에는 리처드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예상과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제 딸이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리처드의 말에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회의 교수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말이죠. 하지만 직접 와서 경험해보니 리처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놀랐습니다.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더군요. 런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정시 운행은 기본이고 시설도 런던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99% 정시율이라고 하더군요. 리처드의 말에 몇몇 유럽 참가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럽의 대중교통 지연 문제는 워낙 유명했거든요. 장회의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말했죠. 병원에 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어요. 영국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말에 청중석에서 독일 교수가 맞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의 의료 시스템 문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더라고요. 택시 호출부터 음식 주문, 심지어 정부 민원까지.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이 정도로 발달한 나라는 처음 봤어요. 장회의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생각하면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을 자랑하기 어려웠거든요. 리처드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뒤쪽에 앉아있던 일본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허락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에서 온 교환학생 다나카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다나카의 말에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외국인인 저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고 수술도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수술비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놀란 건 외국인인 저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다나카의 증언에 청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간병비도 따로 들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독일에서 온 윌러 교수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서울 출장 중에 호텔에서 심장 발작 증상이 생겼어요.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응급실에서도 정말 신속하게 처치해 주셨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CT 촬영까지 30분 만에 끝났어요. 윌러 교수의 말에 다른 유럽 참가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독일어로 설명해 주셔서 더욱 놀랐어요. 한국 의사가 독일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프랑스 대표인 르클레르 여사도 가세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온 르클레르입니다. 그녀는 우아한 자세로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울의 치안 시스템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명동거리를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거든요. 르클레르 여사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경찰관들도 친절하더라고요. 길을 물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청중석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존슨 교수까지 나섰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창의성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교수가 된 실력자였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왜 한국 인재를 모셔가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코딩 실력도 뛰어나고 팀워크도 좋더라고요. 장웨이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발표를 완전히 뒤엎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리처드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문을 일으킨 셈이었죠. 딸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며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했어요. 장웨이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개인적인 경험담 몇 개로 한 나라의 전체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중국의 규모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장웨이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꿔가며 중국의 성과들을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지통신망 구축 속도도 세계 1위예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중국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규모로 봐도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입니다.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시들했어요. 앞서 나온 생생한 경험담들과 비교하면 뻔한 통계 자료일 뿐이었거든요. 장웨이 교수는 더욱 절망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건 단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진정한 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그때 리처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지자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장 교수님, 우주정거장 말씀이군요. 그런데 혹시 우주에서도 카카오톡이 될까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위트 있는 반박이었거든요. 농담이 아닙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편리함을 제공하느냐로 측정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의 통신기술과 앱 생태계는 이미 전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같은 서비스들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시나요? 장웨이 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검열도 없고요. 이 말에 서양 참가자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장웨이 교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린 기분이었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만 냈어요. 그때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에밀리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23살 젊은 여성이 이런 국제 포럼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3년간 공부했지만 한국에서 진짜 미래를 보았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강에서 본 풍경을 잊을 수 없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병원 예약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디지털 기술이 모든 세대를 포용하고 있더라고요. 청중들이 조용히 에밀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젊은 학생에게 이렇게 반박당하는 상황이 굴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중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리처드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장 교수님, 크기와 위대함은 다른 개념 아닐까요?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위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작지만 품격 있는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반박할 거리가 없었던 장웨이 교수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 순간 전체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장웨이 교수의 항복 선언 후 회의장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밀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할 게 있어요. 리처드는 딸을 주에 깊게 바라봤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진지함과 떨림이 동시에 묻어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똑똑해지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영웅이었거든요.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시고 동서양 문화를 모두 이해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에밀리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만큼 많은 걸 알 수는 없었죠. 책으로만 배우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케임브리지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리처드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딸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줬나? 속으로 자문했죠. 에밀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기본이고 길을 잃은 외국인을 보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세요. 서울대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요. 환경보호활동, 소외계층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아이들 멘토링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진짜 배움이 뭔지 알게 됐어요. 청중석에서 감동한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에밀리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국 교수님들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토론 수업도 많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가장 큰 것은 겸손함이에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리처드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오만했나? 속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당신처럼 세상에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책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첨단 기술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밀리의 마지막 말에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웨이 교수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딸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성숙하고 지혜로워졌구나.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어요. 에밀리의 고백이 끝나고 회의장에는 감동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때 리처드가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30년간 학자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담아 말을 시작했어요. 30년간 학자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었어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각각 나름의 장점과 특색을 가진 나라들이었죠. 하지만 며칠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리처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리처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큰 나라는 많습니다. 넓은 땅을 가진 나라,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말이에요. 하지만 위대한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위대함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이 말에 모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었어요. 기술 발전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며칠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했어요. 수돗물 한 잔에서 시작해서 지하철 한 번 타기, 병원 한 번 가기, 이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외국인도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장회의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리처드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겸손한 강국입니다.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죠. 제 딸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리처드는 에밀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전체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르클레르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고 독일의 밀러 교수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일본 학생 다나카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중얼거리며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웨이 교수도 천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리처드 교수님, 그리고 에밀리 양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리처드와 에밀리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와 에밀리는 한강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 네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아빠가 완전히 틀렸어. 리처드의 말에 에밀리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아빠, 이제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아빠처럼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리처드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서 나오는구나. 한 아버지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딸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 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어떻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헬레나 슈미트라는 26세 언어심리학 박사과정 학생인데 처음에는 한글을 그저 하나의 문자 체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냉철한 독일 학자를 눈물짓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박사 논문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베를린 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실은 오늘도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칠판에 여러 문자들을 적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죠. 여러분, 문자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강의실 앞자리에 앉은 헬레나 슈미트는 노트북에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감정보다는 논리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독일 문화 속에서 자란 헬레나에게 한국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칠판에 한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참으로 흥미로운 문자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언어학 이론에서 말하는 최적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특히 인간의 발음기관을 본뜬 모양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헬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감성적인 해석 아닌가요? 라틴 문자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헬레나는 평소에도 토론에서 날카로운 논리로 유명했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라틴 문자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학 공식, 국제 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라틴 문자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적 우위를 무시할 수는 없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헬레나, 당신이 1년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의 주요 문자 체계들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문자가 정말로 가장 우수한지 증명해보세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헬레나에게 집중되었죠. 헬레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여행을 시작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헬레나는 그날 밤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 데이터만으로 승부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헬레나의 1년간 문자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성격답게 세계 주요 문자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자료를 뒤지고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죠. 먼저 라틴 문자부터 살펴봤습니다. 헬레나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문자였거든요. 하지만 연구를 깊이 들어갈수록 의외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어만 해도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거나 같은 소리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레드라는 단어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러프, 카프, 스루처럼 비슷한 철자인데도 전혀 다른 발음을 가진 단어들이 수없이 많았죠. 프랑스어는 더 복잡했습니다. 철자와 발음의 괴리가 영어보다도 심했어요. 보쿠라는 단어를 보세요. 8글자로 쓰이지만 실제 발음은 보쿠입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레나의 모국어였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자를 연구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답게 철학적 깊이는 인정할 만했어요. 하나의 글자 안에 의미와 소리가 함께 담겨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문맥률 측면에서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만 해도 수천 개를 익혀야 했으니까요. 중국의 문맥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랍 문자는 예술적 아름다움이 뛰어났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독특한 방식도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여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판 배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환경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문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산스크리트는 인도 철학의 정수가 담긴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헬레나는 연구할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각 문자마다 장단점이 뚜렷했고 완벽한 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자를 연구하든 한글이 계속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거였어요.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도 언어학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도 한글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한글이 뭐길래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걸까요? 드디어 헬레나가 한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하지만 한글의 체계를 파악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충격적이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음성학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화했다고 했죠.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헬레나는 한글의 자음 체계를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을 본떠 만든 거였어요. 현대 음성학에서 말하는 조음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분석이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모음 체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철학적 의미를 담으면서도 실제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와 입 모양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거였습니다. 헬레나는 이런 체계적 접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헬레나를 놀라게 한 것은 한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24개의 기본 문자로 수만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라틴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우기도 쉬웠어요. 다른 문자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한 반면 한글은 며칠만 집중하면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었거든요. 헬레나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분석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합리적이었어요. 가, 나, 다처럼 자음 하나에 모음 하나를 결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 낭, 당처럼 받침까지 들어가는 복잡한 조합까지 모든 것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우수성보다 헬레나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 것은 한글 창제의 배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란말싸미 둔기계 다라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을 읽으면서 헬레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모른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왕이 직접 나서서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죠. 문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헬레나가 처음으로 한 감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논리와 효율성으로만 판단해왔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인 헬레나는 이런 감정을 논문에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헬레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소포 하나가 도착했어요.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어머니였기에 헬레나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는 헬레나가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보다는 독일 문화에 적응하길 원했거든요. 소포를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헬레나야, 네가 요즘 한국 문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이건 내 외할머니가 쓰신 일기야.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손녀에게 전해달라고 하셨거든. 때가 된 것 같아서 보내는구나. 헬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로 빽빽하게 쓰인 글들이 있었어요. 아직 한글을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보내준 번역본을 통해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번역본을 읽는 헬레나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의 일기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한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다. 들키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말, 우리 글을 잃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릴 것 같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말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한글 하나하나가 우리의 혼이고 정체성이다. 이것만은 죽어도 지켜내야 한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헬레나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독일로 시집 간다고 한다. 멀리 떠나는 것이 걱정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핏줄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 언젠가 손녀가 태어나면 꼭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다. 비록 먼 땅에서 태어나더라도 자신의 뿌리는 알았으면 좋겠다. 헬레나는 일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인으로만 살아왔는데 자신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외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문자를 자신은 그저 학술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헬레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 글이 있었어요. 먼 훗날 내 손녀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 글자 하나하나에는 우리 조상들의 눈물과 희망이 담겨 있다. 네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언어를 쓰든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그날 밤 헬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논문 발표를 며칠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자신이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문자의 기능적 측면만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며칠 후 헬레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문 발표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지도교수인 윌러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헬레나, 무슨 일이야?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연구를 포기한다고? 이해할 수 없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문자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하려면 그 문자를 쓰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고 싶습니다. 헬레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헬레나, 그건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감상적 접근이야. 연구자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해야 해. 하지만 헬레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이성보다 감정을 따르기로 한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헬레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적힌 한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글자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건네는 말도 길거리 간판들도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죠. 어디로 가세요?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여행 오셨어요? 네, 공부하러 왔어요. 헬레나의 답변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헬레나는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고 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어린아이들이 한글책을 읽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 서점에 들어간 헬레나는 놀랐습니다. 유아용 한글 교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용 한국어 학습서까지 한글과 관련된 책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른을 위한 한글 교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할아버지가 연필을 잡고 글자를 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책을 펼쳐보니 성인 문맹자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 소개가 나와 있었어요. 헬레나는 그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책 속의 문구였습니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헬레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글의 겉모습만 봤구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해. 그녀는 관광객으로 머무르지 않고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헬레나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청년들, 한강에서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글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경험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에서 발견한 작은 간판 하나가 헬레나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성인 야학 무료 수업작은 간판을 본 헬레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작은 교실에서는 의외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칠판 앞에 앉아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정성껏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랑 천천히 따라 써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치 처음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처럼 집중하며 연필을 잡고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름을 제대로 썼나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은 자신의 이름을 들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 쓰셨어요. 김철수 씨, 이제 손자분께 편지도 쓸 수 있겠네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80평생 살면서 제 이름도 제대로 못 썼는데 이제 편지를 쓸 수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철수 씨. 이제 정말 글 아는 사람이 되셨네요. 헬레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했던 한글의 학습 용이성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말입니다. 한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 그래서 평생 글을 몰랐지.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늘 눈치를 봐야 했어.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손가락 도장을 찍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어. 그런데 이제 70이 넘어서 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못 읽어서 답답했어.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한글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 며칠만 배워도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선생님이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글자였어요. 이번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글자를 배우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평생 꿈도 못 꿨던 일이거든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죽기 전에 손주들에게 편지 한 통 써주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해요. 헬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연구했던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성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70세가 넘어서도 몇 달만 배우면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수업 중간에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만든 분이 정말 임금님이라고 들었는데 왜 임금님이 이런 쉬운 글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할아버지 한 분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임금님이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 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네. 5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으니 말이야. 수업이 끝난 후 헬레나는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연구자인데 정말 감동적인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의 힘을 보셨군요. 이분들을 보면 세종대왕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헬레나가 물었습니다. 이런 수업이 많이 있나요? 네, 전국 곳곳에 있어요. 아직도 글을 못 읽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특히 할머니들 중에는 옛날에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 없다고 해서 학교에 못 간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글은 정말 쉬워서 나이가 많아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헬레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한 것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헬레나는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베를린 대학교 강의실에서 시작된 단순한 학술 연구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외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니 이제는 한글로 된 원문이 조금씩 읽혔습니다. 우리 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고 마음 가는 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쓰신 글이었어요. 헬레나는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은 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따뜻함에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헬레나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500년 전 이곳에서 한 임금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동상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봤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며 헬레나는 감탄했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도 감탄할 만한 과학적 분석이 5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 과학적 정교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만드셨어요. 당시 양반들은 모든 사람이 글을 알게 되면 신분제가 흔들릴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헬레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이 담긴 혁명적 발명품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글을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든 세계 최초의 대중적 문자였습니다. 며칠 더 서울에 머물면서 헬레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글을 외국어로 배우는 유학생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려는 교육자들, 한글 서예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민들까지 모든 이들이 한글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서예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하나하나의 글자에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거든요. 기쁠 때와 슬플 때 같은 글자라도 다르게 써집니다. 헬레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한국어 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가장 놀라워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우기 쉽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쓰인 시나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화여대에서 만난 한 교수는 헬레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기도 쉽고 검색 엔진에서도 정확도가 높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헬레나는 한강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원래 계획했던 논문을 발표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글의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인간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헬레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윌러 교수는 그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차렸어요. 헬레나, 한국 여행이 많은 도움이 되었나 보네. 그런데 논문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다음 주가 발표일인데. 헬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원래 계획을 바꾸기로 했어요. 전 세계 문자를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것을 가리는 발표 대신에 문자가 인간에게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헬레나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허락했어요. 발표 당일 강의실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어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교수들과 학생들까지 참석했죠. 헬레나의 1년간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헬레나는 처음에 계획했던 파워포인트 자료 대신 외할머니의 일기장과 야학에서 찍은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어떤 문자가 가장 우수한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범용성, 한자의 표의성, 아랍 문자의 예술성 등을 비교 분석하며 객관적 우열을 가리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은 것은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효율성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헬레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학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헬레나는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김철수 씨, 80세에 처음 글자를 배웠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분이 몇 달 만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자의 가치죠.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헬레나는 외할머니의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제 외할머니가 쓰신 일기예요.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분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고 존엄성이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헬레나, 당신은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결론 짓는 건가요? 헬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각 문자는 그 문자를 쓰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자를 평가할 때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건가요? 헬레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글 교육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발표를 마친 후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한 교수는 처음으로 문자를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였다고 평가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자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헬레나는 실제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글 교육 봉사자로서 말이에요. 그녀는 서울의 한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헬레나입니다.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인데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글을 배워보겠어요. 헬레나의 한국어는 몇 달 사이에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첫 수업에서 베트남에서 온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나요? 헬레나는 잠시 생각한 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연구하다가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500년 전 한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글자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이 끝나고 헬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한글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모든 글자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냉철한 독일 학자였던 헬레나가 따뜻한 한글 선생님이 되기까지 그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이제 저도 알겠어요.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지 말이에요.